1998년 7월 19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멀리 뱃일을 떠났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아빠 김영세 씨는 햄버거가 먹고 싶다던 5남매 중 막내 12살 아들 용민군과 함께 울산 시남구 삼산동의 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6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면서도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생각에 아이는 무려 2km를 열심히 걷고 또 걸어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쯤 백화점 식품 코너. 아빠와 함께 샌드위치와 요구르트를 먹던 용민군이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습니다. 딸기 요구르트와 샌드위치를 먹은 지 불과 10분 만에 아이는 배와 머리가 아프다며 음식물을 토하더니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1층은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부자의 행복했던 외식이 끔찍한 재앙으로 변한 순간, 아빠는 백화점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이든 요구르트를 판 거야? 이봐!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인 용민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55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난 19일 모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요구르트를 먹은 뒤 혼수 상태에 빠진 김군이 오늘 새벽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고독성 진드기 살충제 포스파미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스파미돈은 사람이 아주 소량만 먹어도 바로 사망하게 되는 농약으로 아이의 폐와 위장은 진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폐출혈 증세도 보였습니다. 2012년부터 판매가 중단됐지만 당시에는 농약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영세 씨가 백화점에서 구매한 요구르트는 3개. 하지만 독극물은 용민군이 마신 요구르트에만 들어있었습니다. 불특성 다수를 노린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높아갔습니다. 과연 누가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넣었을까?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국과수에서 정밀 분석까지 했지만 용민군이 입을 대고 마신 용기 윗부분은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요구르트 팩에서는 몰래 독극물을 주입할 때 흔히 사용되는 주사 바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군가 요구르트를 사서 뚜껑을 열고 고의로 독극물을 넣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교묘하고 치밀한 범행.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요구르트 팩에 대한 정밀 감식에 이어 경찰은 CCTV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을 한 명 발견하는데 바로 용민군이 아버지 김영세 씨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요구르트를 사러 갔다고 진술했지만 CCTV 속 김 씨는 혼자 요구르트를 계산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사건 전날과 전전날에도 혼자 백화점에 가서 똑같은 요구르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술과 다른 상황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김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 씨의 수상한 행적이 계속해서 포착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백화점에서 같은 요구르트를 구입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전 이미 독극물이 들었다며 백화점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보통 음식물을 먹고 탈이 나면 식중독을 의심하는데 독극물이 들었다고 말한 김 씨. 김 씨를 둘러싼 동네 소문도 좋지 않았습니다. 용민군이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타낸 보험금을 아이의 다리를 치료하는 대신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보험금을 들고 나간 뒤 한동안 소식이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오고 난 뒤 아이가 변을 당한 게 아무래도 수상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했지만 김 씨는 1년간 뱃일로 돈을 많이 모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3년 이 사건을 다룬 한 방송에 의해 김 씨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8일 만에 뱃일을 그만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목격자인 백화점 직원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오가는 손님이 많은 백화점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직원은 그 많은 손님 가운데 김 씨 부자를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속옷도 입지 않은 남루한 차림의 아들과 달리 멀끔하게 차려입은 김 씨의 모습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귀한 아들에게 사고가 생겼다며 펄펄 뛰던 김 씨. 하지만 아이는 보살핌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백화점 측에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아들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시위를 벌이겠다며 항의하는 데만 매달렸고, 심지어 병원 밖으로 나올 때는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던 경찰에게 남은 건 김 씨의 진술서뿐. 경찰은 진술서를 분석해 거짓을 찾아내고 숨어있는 비밀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진술서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간대의 진술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에 비해 이상하리만큼 짧은 것이었습니다. 진술 분석에서 사라진 시간은 범죄의 은폐를 의미합니다. 사건 당시에 대한 김 씨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해 매장을 돌아본 후 지하 매장으로 내려가서 요구르트 3개를 산 뒤 대금을 지급하고 햄버거 가게로 가서 아들이 제가 뜯어준 요구르트를 먹었습니다. 요구르트를 사기 전과 먹고 난 후에는 있지만 요구르트를 사는 과정에서는 사라진 주어 행동은 분명히 적혀 있지만 누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요구르트를 사서 이물질을 투입할 시간이 있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요구르트를 사서 마실 때까지 함께 있었다면 김 씨가 범인일 가능성은 낮았겠지만 김 씨는 계산대에서 분명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던 그때 아이의 발인을 앞두고 목욕탕에 다녀온다던 김 씨가 돌연 잠적했습니다. 산에서 봤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과 제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25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이 사건은 김 씨가 사라진 이후 잊혀지는 듯 했지만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제조사에서 제조 과정 중 독극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김 씨는 2013년 7월 17일 다시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15년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28년 7월 18일이 되면 끝이 납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행적을 감춘 것 등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아버지를 유력한 용의자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울산에서 20대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비속살해 사건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모에 의한 자녀 살인 또는 치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비관 등으로 자녀를 살해한 후에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비속살해의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그 자체를 비관해서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아들의 교통사고 피해 당시 이제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용의자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요구르트를 판매한 백화점에 항의하는 과정 등으로 미뤄보았을 때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녀를 도구로 활용한 즉 도구적 살인의 형태로 추정됩니다. 살아있다면 올해로 74세 노인이 됐을 김영세. 사건 당시 사진과 모습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7월 4일) 새벽 2시 50분경 울산시 중구 옥교동 5층짜리 건물 2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이 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계단을 내려와 1층 입구 바깥쪽으로 나가려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둥지달 난주점 쪽에서 여성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온 겁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에 이 씨는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 단란주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눈에 들어온 건 말 그대로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단란주점 내부 바닥은 온통 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처참한 현장에는 여주인 41살 박 씨와 동갑내기인 여종업원 김 씨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주인 박 씨는 상처가 너무 심해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여종업원 김 씨는 다행히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중국집 사장 이 씨에게 살려달라고 두세 번 말한 뒤 쓰러졌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이 씨는 곧바로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는 아직 숨이 붙어있던 여종업원 김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씨도 결국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주인 박 씨는 머리와 등 배 부분에 무려 5군데나 칼에 찔린 상태였고 상처가 심해 내부 장기가 밖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여종업원 김 씨는 등과 배 부분에 4군데를 칼에 찔렸습니다. 단란주점 여주인과 여종업원 두 사람이 난자를 당해 숨진 사건에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각을 7월 4일 새벽 2시 21분부터 2시 52분 사이로 놓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종업원 김 씨가 새벽 2시 17분부터 4분 동안 지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중국집 사장 이 씨가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시각은 새벽 2시 52분. 다시 말해 불과 약 31분 사이에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도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전혀 강도짓을 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카운터에 돈통화는 비어 있었지만 사장 지갑 안에는 현금 13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도살인일 확률은 별로 높지 않게 보였습니다. 다만 성폭행이 결합된 살인일 확률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당시 발견된 여종업원은 허리띠가 풀려 바지가 살짝 내려왔고 신발 한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주인 박 씨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범인들이 먼저 여종업원 김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여주인 박 씨가 이를 말리자 결국 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홧김에 범인들이 이들을 모두 살해하고 달아난 것이 아닌지 의심됐습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무기도 특이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두개골에서는 둔기로 맞은 듯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다 몸에 난 상처의 형태로 밀어볼 때 범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칼의 종류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의 형태로 보아 외날칼과 예리한 양날칼이 사용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장기가 밖으로 나온 점 때문에 톱니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은 4개 이상의 살인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혼자의 힘으로는 두 사람을 4개의 무기를 골고루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범인은 2명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경찰은 중국집 사장 이 씨의 증언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얻게 됩니다. 이 씨는 당시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러 잠시 창문 쪽으로 나왔고 담배를 피우면서 단란주점 주변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단란주점이 입구 앞에서 3명의 남자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시각은 새벽 2시 10분부터 2시 50분 사이. 이 씨는 3명 중 1명은 머리가 길고 또 다른 1명은 스포츠 머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단란주점 여종업원 김 씨가 지인과 통화할 때도 손님 한 테이블을 빼면 사장 박 씨와 나 이렇게 단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새벽 2시 17분쯤이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집 사장 이 씨가 목격한 3명의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탐문한 결과 중국집 사장 이외에도 2명의 목격자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근처의 다른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이었는데 그녀는 경찰차가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3명의 남자들이 10m 간격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1명은 20대쯤으로 보이는 남성이며 푸른색의 줄무늬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이들을 태운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 인근의 한 편의점 앞에서 3명의 남성을 태웠습니다. 손님들을 태우려고 이제 옥교동 일대를 돌고 있었는데 한 새벽 3시쯤인가 그 24시 편의점 앞에서 남자 3명을 태웠습니다. 그 울산역으로 가달라고 해서 한 300m 정도 갔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면서 막 차를 세워달라 하더라고요. 이 남성들은 서둘러 택시에서 내렸지만 택시기사는 바로 뒷자리에 태운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좀 더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3명 모두 20대 후반의 남성들이었고 1명은 몸집이 큰 편, 2명은 호리호리한 편이었으며 2명의 남성은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성 3명, 스포츠형 머리 2명 등의 단서만으로는 범인의 윤곽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2001년만 해도 CCTV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단란주점 주변에 CCTV의 개수가 부족했고 범행 현장인 단란주점 건물에는 CCTV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처 상가 CCTV 일부가 단란주점 쪽으로 앵글이 잡혀 있어 범인들이 단란주점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는 했지만 화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 범인들의 자세한 모습을 전혀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CCTV가 아닌 지문이었습니다. 보통 사건 현장을 수사하게 되면 지문이 사건 해결에 큰 열쇠가 될 수 있는데 범인은 지문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범인들이 흔적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지문을 닦았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단란주점은 잔과 맥주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손님이 오면 그때그때 냉장고에서 꺼내주며 영업을 했는데 시원한 맥주를 잔에 따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잔의 표면에는 이슬이 맺히게 되고 이 이슬이 자연스럽게 범인들의 지문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경찰은 단란주점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약 10방울의 혈흔, 즉 핏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식 결과 AB형 혈액으로 밝혀졌는데 숨진 여주인과 여종업원의 혈액형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들이 범행 도중 피해자들의 저항에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고 이후 현장을 나오면서 그 혈흔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혈흔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된 거의 유일한 증거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한때 단란주점 여주인 박 씨의 동거남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거남이 평소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심한 폭행을 일삼아왔다는 유족들의 진술에 따라 동거남의 알리바이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동거남은 중국집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 바로 직후인 새벽 2시 54분 단란주점으로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 동거남은 중국집 사장과 통화한 뒤 곧바로 단란주점으로 찾아왔습니다. 동거남이 범행을 저지르고 집까지 가서 흔적을 숨긴 뒤 다시 범행 현장으로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점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울산 둥지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3년 전인 1998년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서울 서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 화제가 됐습니다. 범인이 3인조로 보이는 데다 범행 시간대, 범행에 사용한 흉기, 그리고 범행 장소 등 비슷한 점이 많아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말이 아직도 나돌고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범인이 울산이 아닌 외지 출신의 동종 전과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나 그 경위보다는 살해에 사용된 흉기들을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과도와 같이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이 사용되는데 양쪽 날이 있는 칼을 살해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단란주점에 있던 칼을 우발적으로 사용했다기보다 사전에 미리 그 칼을 소지하고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에 의한 손상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체의 손상 형상을 근거로 칼등에 톱니가 있는 것으로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군인용 단검이나 폭력배들이 주로 소지하는 일명 사시미 칼 중에 생선 비닐 제거용 톱니가 달린 형태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된 흉기가 여러 개이고 피해자가 2명이었다는 점에서도 일행 중 1명이 아닌 그들 모두가 살해 행동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명이 서슴지 않고 살해를 하고 또 그 흔적도 나름 없앨 만큼의 경험을 가진 자들로 가정해 본다면 평소 이런 흉기를 소지하는 조직폭력배와 동종 전과자들을 유력한 용의자군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의 행적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 연고감이 없는, 즉 타질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또는 유사 사건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나 수법 수사가 보다 더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범행 현장에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울산 둥지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행히 태완이법으로 인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들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공소시효 만료 예정이었던 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이제 범인만 잡히면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조그마한 제보만 들어와도 재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처참하게 숨진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12월 1일) 아침,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혼자 살고 있던 51살 김모 씨의 언니는 이웃으로부터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웃이 동생이 사는 집안을 우연히 봤는데 동생이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다라고 전한 겁니다. 언니야, 빨리 미자 언니 집에 가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지금 미자 언니가 발가벗고 누워있다 이러더라고요. 놀란 언니는 동생 김 씨의 집으로 달려갔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는 참혹한 사건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고 김 씨는 모두 26차례나 칼에 찔리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강도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숨진 김 씨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수익을 얻는 흔히 말하는 꽁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 현장은 강도라고 보기 이상할 정도로 수상했습니다. 26군데의 자상은 모두 방어흔이 하나도 없었으며 상처도 모두 일정하게 4cm 정도로 나 있었습니다. 또한 집안은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 치고는 혈흔이 거의 없이 깨끗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피해자 김 씨의 금품은 모두 집안에 그대로 있었으며 액세서리도 모두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없어진 것이라고는 피해자의 핸드폰과 정지된 신용카드뿐. 이에 따라 경찰은 부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 아닌 청산가리에 의한 독살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김 씨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뒤 죽은 김 씨를 칼로 찔러 자상을 남겨 현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김 씨의 시신에는 씹고 있던 껌이 발견됐는데 아무런 저항과 의심 없이 청산가리를 먹었다는 점과 김 씨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범인이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죽은 김 씨에게 26개의 자상을 남기며 분노를 표출한 점으로 미뤄 원한에 의한 보복성 범죄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전날 밤 김 씨를 집 앞에 내려준 택시기사는 김 씨의 집 앞에 한 여성이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김 씨는 그 여성과 같이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주변인으로 좁혀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 김 씨와 만난 여성 최 씨를 주목했습니다. 김 씨와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친분이 있었으며 그녀 역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전날에도 김 씨를 만나 현금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김 씨의 친구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피우지 않은 담배 한 개비가 발견됐는데 담배에 묻은 타액의 DNA를 검사한 결과 최 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 씨는 김 씨 집 옆에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집 주변에서 숙취해소제 2병과 범행도구인 칼, 그리고 사라진 김 씨의 수첩과 신용카드가 발견됩니다. 김 씨의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된 숙취해소제 2병에는 각각 김 씨와 최 씨의 타액이 묻어 있었으며 2병 중 1병, 즉 김 씨의 타액이 묻은 병 안에는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하수구에서 발견된 칼에서도 김 씨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최 씨의 집 담장에는 김 씨의 분실된 신용카드와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명확한 증거들은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경찰은 2003년 12월 22일 최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최 씨가 범인이라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최 씨가 범인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물인 숙취 해소제는 투명한 봉투에 담겨 있었는데 김 씨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청산가리가 담긴 병이 멀쩡한 상태로 속이 훤히 보이는 봉투에 버려져 있는 게 이상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증거물들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20m 이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증거물을 멀리 은닉하려는 범인의 심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증거는 마치 최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듯 모두 김 씨와 최 씨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보통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족적과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움직이는데 그에 반해 이 사건은 범인으로 추정될 만한 단서들이 최 씨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 씨에겐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김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저녁 8시 30분. 같은 시간 유력한 용의자 최 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집 골목에서 이웃집 아이 엄마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애들 업어주고 그렇게 같이 놀았어요. 우리 같이 밖에 신발 가게에서 놀았거든요. 김 씨가 집에 도착한 8시 10분부터 30분까지 2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최 씨가 숨진 김 씨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최 씨는 본인 앞으로 집만 3채가 있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최 씨는 진범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자신이 마신 숙취해소제 병을 주워 조작한 것이고 시신 옆에 흘린 담배는 자신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3심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범인이라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명백한 알리바이가 존재하고 최 씨를 가리키고 있는 증거들이 거짓으로 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씨는 2005년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옥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죄 판결과 함께 최 씨는 국가로부터 일당 5만 원씩 2년치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무죄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최 씨가 범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범인은 그 아줌마잖아요. 아줌마가 지목돼서 구속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잘못돼서 구속된 거 보면 잘못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최 씨는 고통을 겪다가 동네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언니는 사건이 종료되고 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우린 이미 범인을 잡았고 판결은 재판부에서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2-3년 전부터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꿈에 자주 나타나서 내가 지금 범인을 잡으려고 한다.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가면 우리 동생은 개죽음 돼버리거든. 김 씨의 언니는 끝내 진범이 잡히는 걸 보지 못하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숨진 김 씨의 주변 인물이 감정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독사 이후에 목 부분을 중심으로 26번이나 자상을 낼 만큼 확실한 사망의 결과를 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알몸으로 발견되도록 한 것 등을 보면 범행 동기가 개인적 감정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사망 직전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사람, 즉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기다려 함께 집으로 들어간 여성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범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범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이 여성과의 약속을 위해서 모임에서 일찍 나올 만큼 중요한 용건이 있었다는 점, 택시기사의 다른 진술로 보아서 해당 여성을 잘못 보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에서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김 씨의 억울한 주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을 진범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남부소방서로 다급한 화재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난 집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와 이어진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20여 분간의 시름 끝에 잠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구조대원. 그런데 자욱한 연기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 남자아이가 입과 손발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열기하고 노면이 가득 차가지고 시야는 하나도 없고 나는 저희들 대원이 같이 들어갔는데 한쪽에 샌데 요구조자 발견하고 먼저 나가고 저희는 이제 화재 지나가고. 쓰러져 있던 아이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박모군. 박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져 있었고 머리는 강한 외력으로 인해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방화살인으로 추정하고 집중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아파트 13층.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 한 자루와 야구방망이, 청테이프가 발견됐고 집 열쇠도 없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군이 쓰러져 있던 큰 방에서는 방화를 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두루마리 휴지가 발견됐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작은 방에 있던 옷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박군이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한 뒤 청테이프로 몸을 묶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을 지르려 했지만 실패하자 옷가지가 많은 작은 방에서 다시 불을 지른 뒤 열쇠를 챙겨 문을 잠그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부검 당시 박군의 기관지에서 화재 연기에 의한 거으름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는 화재가 난 당시에 계속 숨을 쉬고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곱 살 어린아이를 상대로 저지른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 그런데 대낮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목격자가 없었고 아파트에는 CCTV조차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도 화재 진압을 하느라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건 당일 박군의 행적부터 차근차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박군은 오후 12시 30분경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노동부 인력개발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외출했었고 아버지는 차량 탁송 기사로 새벽 5시경 경기도 화성시로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8분 박군은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박군에게 문을 잘 잠그고 학습지 선생님이 오시니 숙제를 다 해놓고 놀고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약 30분 뒤인 오후 1시 10분경 집에서 같이 놀던 친구와 헤어졌고 친구는 헤어질 당시 박군이 TV를 보고 있었고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 주민도 1시 40분쯤 박군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시 30분경 학습지 교사가 박군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아버지도 집에 전화를 2번 정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전화를 두 번 더 했거든. 더 했는데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앞선 진술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2시에서 3시 사이 약 1시간 동안이 가장 유력한 범행 시간대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를 참고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박군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박군의 행적과 주변인의 진술을 보면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박군에게 접근했었다면 저항의 흔적이 있었을 텐데 박군에게서 별다른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오후 대낮에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 없는 틈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경찰은 평소 박군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박군과 안면이 있는 주위 인물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전부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원한과 학교폭력에 의한 살인 가능성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교우관계가 원만했고 부모님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는 사건. 마지막 가능성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의한 강도살인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화장대 서랍을 뒤진 흔적이 발견됐고 귀금속도 5점 정도가 사라진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도살인이라 하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귀금속이 사라졌지만 집안에 현금은 그대로 있었고 강도살인범은 대부분 범행 이후 현장을 급히 벗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대낮에 그것도 도주가 용이하지 못한 아파트 13층에서 불까지 지른 뒤 문을 잠그고 갈 정도로 침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전과자도 모두 조사했지만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화가 있어 마음도 잘못을 이렇게 됐는데 너무 틀렸는데 보내야지. 7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저지른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이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CCTV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특히 화재 진압 때문에 사건 현장이 대부분 훼손되면서 화재 감식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범인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연소와 진압 과정에서 사건 현장과 관련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감식이 지금보다 덜 발달되었던 때에 발생했고 CCTV나 목격자 등 범인 특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가해자 및 주변인의 신고나 제보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건 발생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이 사건은 2021년 9월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태완이법 덕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행히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단서는 범인이 가져간 귀금속 5점입니다. 만일 판매가 됐다면 역으로 추적이 가능한 만큼 경찰이 금은방과 전당포에 수배를 해놓은 상태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별다른 제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억울하게 죽어간 박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군의 명복을 빕니다. (2005년 6월 3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실종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단 한 명뿐이던 한전 기술자 남호 씨가 울산에 출장을 온 뒤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나 씨의 마지막 행적은 울산 남구 야암동의 한 노래방. 여기서 술집 여주인 이모 씨를 만난 뒤 나 씨의 행방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술집 여주인 이 씨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당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잠시 같이 놀았던 사람이었을 뿐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나 씨의 실종 소식을 접한 직장에서는 사라진 동료를 찾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개월간 울산 곳곳을 누비며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모두 찾겠다고 나섰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어떤 흔적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황. 이 때문에 그의 기술력을 탐낸 외국에서 계획적으로 나 씨를 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 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나 씨가 실종되고 난 뒤 그의 아내 정모 씨는 홀로 3남매를 키우며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절대 놓지 않고 조그만 단서라도 찾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찰서를 드나들며 남편의 소식을 기다린 아내 정 씨. 출장을 떠난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며 칭얼거리던 초등학생 맏딸이 어느덧 고등학생이 돼버릴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편의 소식은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나 씨가 실종된 지 8년이 지난 2013년 4월 26일 경주시 외동읍 봄나무를 캐기 위해 야산을 오르고 있던 한 행인이 사람 형태의 무언가가 땅속에 반쯤 묻혀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수상함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보자 놀랍게도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백골 상태였고 옷은 그대로 입고 있는 채 돗자리에 말려 전선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요 한번 묶었고 요 한번 묶었고 요 한번 묶고 또 한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살인 현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일단 신원 확인을 위해 시신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경찰은 시신의 바지 속에서 코팅된 명함 한 장을 발견합니다. 천천히 명함을 살펴보던 경찰. 그런데 이내 깜짝 놀라고 맙니다. 명함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전기공 정비기술자 나모 씨. 바로 8년 전 울산에서 실종된 나 씨의 명함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나 씨의 유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나 씨의 큰아들에게 협조를 얻어 DNA 비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DNA 정보 일치. 결국 경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은 8년 전 실종됐던 나 씨로 판명됩니다. 기다리면서 혹시나 1%라도 아니길 바랐는데 결국은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일치가 된다는 그 소리 듣고 이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전신 마비가 오버리더라고요.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8년 전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을 다시 차례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 씨가 실종되기 직전 만남을 가졌던 술집 여주인 이 씨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바로 나 씨가 발견될 당시 감싸져 있던 돗자리와 이 씨 집에서 발견된 사진 속 돗자리가 똑같이 생긴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 일부분을 시인했지만 진범은 따로 있고 본인도 피해자라며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노래방에서 만난 나 씨와 같이 놀다가 2차로 본인이 운영하던 술집으로 이동해 같이 술을 마셨는데 거기서 자신과 내연관계이던 중국인 동포 유모 씨가 이 광경을 보게 되면서 시비가 붙었고 다툼이 커지면서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유 씨가 나 씨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만 했고 시신을 유기할 때 쓰였던 돗자리와 전선도 자신의 집에서 유 씨가 마음대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중국인 동포 유 씨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사건 이후 유 씨의 협박이 지속돼 두려움에 결국 불법 체류자였던 유 씨를 관계당국에 신고했고 현재는 추방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유 씨는 2009년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돼 강제 추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나 씨 살해용의자 유 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중국으로 떠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어디에 있는지 언제 잡힐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후 술집 여주인 이 씨는 중국으로 추방된 유 씨가 잡히기 전까지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경찰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나 씨의 유가족은 범행과 관련된 용의자인데 왜 수사선상에서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여자가 공소시효도 지났겠다. 처벌도 안 받겠다. 범인은 없겠다. 그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우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무거운 시체를 유 씨 혼자 옮겼을 리 없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평소 낚시를 즐겨하던 이 씨가 자주 방문했던 저수지 근처였던 점. 시신을 묶을 때 쓰였던 매듭법이 낚시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이 이 씨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며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장 직접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목격자가 현재 이 씨뿐이어서 이 씨의 증언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용의자 유 씨가 잡혀야만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백골 상태로 돌아온 남편이었지만 범인이라도 잡게 되면 8년간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아내 정 씨.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용의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경찰의 답변뿐이었습니다. 실종 상태였던 피해자가 사망한 뒤 8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되어서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한 목격자가 실제로 공범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지만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오히려 이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서 사건의 정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은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종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목격자나 관련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건의 해결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진범은 중국으로 추방당한 유 씨가 맞을까요? 이 씨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병행에 가담한 걸까요? 혼자 3남매를 키우며 8년간 남편을 찾기 위해 애를 썼던 아내 정 씨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경찰은 유력한 나시 살해용의자 유 씨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17일) 울산 남구 부곡동의 한 풀숲에서 백골화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국과수에서 백골 사체를 감정해본 결과 시신의 정체는 8개월 전 실종신고된 50대 여성 전희복 씨였습니다. 당시 주변 탐문 수사를 토대로 꼽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4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 그리고 해당 용의자를 본 사람만 해도 3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13년째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전희복 씨 살해 사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10년 8월 2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야간 시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전희복 씨.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시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4시 20분쯤 동료 부부와 함께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 전 씨. 그러나 택시를 탄 전 씨는 그 이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8월 2일날 오후에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화가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고객님 전화는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나오니까. 전 씨의 딸은 전 씨가 연락되지 않자 가족들과 함께 근처 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성인의 실종신고가 쉽지 않았던 터라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전 씨 딸의 핸드폰에 문자 4통이 연속으로 수신됐습니다. 4통의 문자는 모두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전 씨는 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의 문자가 딸의 핸드폰으로 온 것입니다. 저녁 8시 42분부터 8시 46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인출한 전 씨. 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에 곧바로 가족들과 함께 돈이 인출된 편의점 2곳으로 갔습니다. 두 편의점은 전 씨가 일하던 나이트클럽과는 불과 300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의 내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간에 돈을 인출한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달려온 경찰과 가족은 분명 아직 이 근방에 용의자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시야에 들어온 파란색 옷을 입은 한 남성. 경찰과 가족은 전 씨 실종에 유력한 용의자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은 안마시술소에서 호객꾼으로 일하던 17세 박군이었습니다. 그 친구 진술이 누군가가 술이 취해서 자기 그 마사지 업소 앞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다가가서 우리 마사지 오면 삼갑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 나는 돈이 없다. 돈을 찾아주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마사지를 하겠다. 박군의 진술대로 박군의 소지품 중에는 전 씨의 카드나 인출한 1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 씨의 카드를 건네줬다던 남성이 향한 안마시술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박군을 조사하는 20-30분 동안 시간이 지체됐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남성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안마시술소 직원은 그 남성이 이미 술에 많이 취했던 터라 말썽을 일으킬 것 같아 신랑이 끝에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간발의 차로 전 씨의 카드를 소지한 남성을 놓쳐버린 경찰과 가족.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안마시술 소직원이 그 남성과 실랑이 하면서 인상착의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본 박군과 안마시술 소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용의자는 작은 눈에 검은 피부 그리고 둥근 얼굴에 배가 나온 40대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족들이 동의하에 해당 사건을 8월 7일부로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전 씨를 찾는 전단지와 함께 용의자 수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연락이 거의 잘 안 온다고. 도대체 전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경찰은 그날 술에 취한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왔었기 때문에 안마시술소에서 거절당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내의 택시기사 연락망을 통해 용의자를 태운 택시기사가 있었다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서에 울리는 한 통의 제보전화. 제보한 택시기사는 2일 저녁 9시쯤 용의자를 택시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향한 목적지는 야음체육관 시장 입구. 경찰은 그날 촬영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만 조회하고 나면 이제 용의자의 신원은 금방 파악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야간에 찍힌 탓에 화면이 흐릿해 정확한 인상착의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의자를 본 사람만 해도 3명인데 도대체 범인은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 전 씨가 실종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17일. 사라진 전 씨는 부곡동의 한풀숲에서 백골사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백골사체는 사람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옷과 지갑 등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옷하고 티하고 바지랑 지갑을 보이던데 지갑이 되게 좀 엄마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경찰은 해당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변경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퇴근한 전 씨를 태운 택시기사를 찾기 위해 또다시 택시기사 연락망을 통해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울산 택시기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하게 떠오른 택시기사 김모 씨. 김 씨는 과거에 술에 취한 손님의 물건을 절취하고 1년 정도 수감 생활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김 씨의 운행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제 정말로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씨가 실종된 시간과 비슷한 시각인 새벽 4시 18분에 손님을 태운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18분에 손님을 태운 김 씨는 약 2.5km를 이동해 새벽 4시 47분에 손님을 하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2.5km의 이동거리라면 평균적으로 3,000원대의 요금이 나와야 하는데 2배가 넘는 7,200원이 미터기에 찍혀있던 겁니다. 같은 이동거리에 더 높은 요금이 찍히려면 공회전을 하거나 미터기를 조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의심되는 점은 이동거리였습니다. 2.5km의 이동거리는 전 씨가 퇴근길에 택시를 탔을 거라 추정되는 지점에서 전 씨의 집까지 거리와도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미터기를 켜고 공회전시킨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씨는 잠을 자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걸 들은 경찰은 김 씨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운행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봐도 전 씨가 타는 모습이 찍혀있지 않았고 전 씨의 집에서 시신 발견 장소까지 이동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용의선상에 있던 김 씨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습니다. 호객군 박군과 안마시술소 직원 그리고 용의자를 태웠던 택시기사까지 총 3명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한 현실에 가족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삐끼가 잡혀가면서 이 돈 뽑을 때 시킨 사람이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담배 공차 얘기했는데 경찰들한테 이 담배 공차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경찰들은 네가 범인이니까 그걸 아예 안 챙겨간 거죠. 용의자의 DNA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만 경찰의 초동 수사. 범죄 심리 전문가는 실종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종자 조기 소재 파악의 중요성과 함께
작은 단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3년가량 지난 지금 실종 당시 상황과 대략적인 수사 경과 과정만으로는 이 사건을 분석하고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수사상의 아쉬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피해자의 카드를 안마실소 호객꾼에게 주고 현금 인출을 부탁한 술 취한 중년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그 호객꾼의 진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중년 남성이 피운 담배 공초 수거와 DNA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절도의 전과가 있던 택시 운전자의 당일 운행 행적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를 태웠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그 택시 운전자의 진술과 운행 기록 조사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살인사건인 만큼 그 택시 자체에 대한 지문이나 혈흔 감식 등의 물적 증거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실종 후 8개월 동안 피해자의 행적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시신이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종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직후 실종자의 소재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수사 초기에 작은 단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제공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째 범인을 잡지 못한 전희복 씨 살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목격자가 있다면 꼭 울산경찰청 미제전담 수사팀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6년 6월 10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던 밤, 경남 김해시에 살던 47세 보험 설계사 김미자 씨는 그날 은행에 들러 210만 원을 찾았습니다. 인출한 210만 원을 포함해 수중에 현금 4천만 원을 들고 은행 문을 나선 김 씨. 그런데 김 씨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김 씨가 사업 관련 문제로 만나려 했던 44세 덤프트럭 운전기사 홍모 씨를 유력 한용의자로 특정하고 공개수배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수배 6개월 만에 홍 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김 씨처럼 현금 다발을 들고 실종된 사건이 2002년부터 4건이나 더 있었고, 홍 씨는 이 모든 실종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실종된 김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는데 홍 씨와 10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홍 씨는 김 씨의 보험 고객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 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홍 씨의 제안으로 덤프트럭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종 당일 김 씨는 사업 자금으로 준비한 4천만 원을 들고 홍 씨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김 씨. 경찰은 이날 김 씨가 만나려고 했던 홍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진술은 5월 24일까지 보고 안 봤다. 그런 진술을 하고 이제 기각을 취한 거죠. 홍 씨는 그날 김 씨를 만나기로 한 건 맞지만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만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실종 4일째 되던 날, 실종된 김 씨의 차량이 경남 밀양시 삼낭진읍의 한 농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차량은 훼손돼 앞뒤 번호판도 사라진 상태였고, 조수석 시트에선 핏자국도 발견됐습니다. 장갑은만 있고 지문은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그 차 안에 있는 그 흙하고 이제 그런 성분은 그 분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범인은 장갑을 끼고 차량을 훼손해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종된 김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 김 씨 차량의 조수석에서 낯익은 인물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홍 씨였습니다. 홍 씨는 실종 당일 김 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김 씨의 차에 타고 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당일 김 씨를 만나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한 홍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사망을 좁혀오자 홍 씨는 행방불명됐습니다. 경찰은 곧장 홍 씨를 공개수배했고, 김 씨가 실종된 지 6개월째 되던 2006년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홍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홍 씨는 모자와 안경을 쓰는 등 변장을 한 채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으니 사건은 거의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며 김 씨 실종과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만나지 않았다 했다가 그 조사를 이렇게 하고 추궁을 하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그 귀한 세 명이 나타나가지고 김미자 씨를 납치를 해갔다. 홍 씨는 김 씨가 실종되어 겁이 났고 김 씨의 현금도 들고 있었던 터라 범인으로 의심받을까봐 무서워서 김 씨의 차를 옮겨놓고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관되지 못한 홍 씨의 진술에 여러 차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고 그때마다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홍 씨의 혐의 부인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씨의 실종이 자신의 딸 41세 최정옥 씨의 실종과 비슷하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005년 9월 30일 덤프트럭 사업을 한다고 현금 3,800만 원을 챙겨 집을 나선 최 씨. 최 씨도 그날부터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10개월 만인 2006년 7월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최 씨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 실종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최 씨 실종 사건.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사라진 최 씨도 유력한 용의자 홍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연쇄범죄 가능성에 긴장한 경찰은 비슷한 패턴의 실종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한 대로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실종 사건이 김해와 부산 일대 3건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포기 상태에 있는데 김해 경찰에서 사건이 터지는 거라. 누나하고 사건이 똑같은 겁니다. 2005년 1월 20일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외출한 후 사라진 46세 조금선 씨. 그리고 2004년 6월 6일 아파트 담보금과 보험금 등 현금 4,850만 원을 갖고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된 43세 김영순 씨. 마지막으로 2002년 3월 13일 식당에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46세 김남한 씨. 그날 김 씨는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챙겨 집을 나선 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명의 실종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홍 씨와 알던 사이였고 덤프트럭 사업을 구상하며 현금을 들고 외출했다가 실종된 점이 마치 판박이처럼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를 제외한 4명이 실종된 날엔 모두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최 씨가 실종된 그날도 비가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 5건의 실종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면 증거인멸이 쉬운 점을 노리고 비 오는 날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2006년 실종된 김 씨를 제외한 실종자의 가족들은 한 남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자가 전화가 왔는데 지하고 사귄 지가 1년 됐으니까 찾지 말라고. 범인은 실종자들이 스스로 집을 나갔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해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건 아닐까. 덤프트럭 사업 자금으로 쓸 현금을 챙겨 비 오는 날 집을 나선 5명의 여인들. 이들의 실종과 홍 씨는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일까? 경찰은 실종자들이 살해됐을 것으로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정은 있으나 물증이 나오지 않은 부산 김해 일대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자 실종자 가족들은 덤프트럭 기사인 홍 씨가 시체를 파묻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5명 다 매장됐습니다. 매장. 그 사람이 건축업에는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아마 지금 매몰을 시키지 않느냐. 경찰은 홍 씨의 진술 번복이나 여러 정황 등 심증은 있었지만 실종 여성들에 관한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홍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홍 씨는 김 씨 차량의 번호판을 훼손하고 유기한 재물은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2007년 5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09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실종 사건인지 살인 사건인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 결국 재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06년 실종 여성 이외에도 4명의 실종 여성이 더 있었고 그들 역시 실종 당시 수천만 원의 금전을 마련했다는 점과 동일한 덤프트럭 기사와 연고를 갖고 있었다는 공통점으로 미뤄보았을 때 그 덤프트럭 기사가 이 여성들의 실종이나 사망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수사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해서 자주 진술을 번복하며 변명을 하고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그 덤프트럭 기사가 범인일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이 어려웠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신의 소재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었던 덤프트럭 기사의 직업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로 공사용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운행 특성상 시신을 매장하고 은폐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덤프트럭 운행 경로와 관련 공사 장소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수색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비오는 날 현금 다발을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5명의 여인. 경찰은 이들의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